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20일 동안 국정감사 진행되는데요. 여야 공수가 뒤바뀌었습니다. 과연 여야는 이번 국정감사 어떤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는지 먼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과거 정부의 민생 파탄 그리고 국기문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국정감사인 만큼 소속 의원들이 어느 때보다 결연한 자세로 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생 제일 국감, 안보 우선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 또한 여당으로서의 품격과 품위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도 당부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쟁터로 생각을 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신적폐, 원조 적폐 등을 심판하기 위한 총력 체제를 가동시키겠다는 저희 국민의당은 과거를 줄추고 헐뜯기만 하는 국감이 아닌 미래를 통찰하고 바로 세우는 국감, 무엇보다 양당 정치의 폐해였던 낡은 이념과 퇴행적 진영 논리 대신 민생과 국익을 우선하는 국감으로 이끌 것입니다.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가 지난 정부의 적폐 문제로 소득 없는 정쟁에 휩싸일 것인지는 정부 여당의 결심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과거의 국정농단, 정경유착 등이 민생을 어떻게 망쳐왔는지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고 대안을 찾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이야기 자세히 나눠드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박창환 장한대 교수,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정감사가 이달 말까지 진행되나요? 그렇습니다. 20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31일까지죠. 30일까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피감 기관이 모두 701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모든 국정기관들이 포괄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번 국감의 한 가지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그러면 정권이 지난 5월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이 두 정부의 국정 상황에 관해서 의원들이 입법부에서 행정부를 감사하는 이렇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상 처음으로 두 개의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야당들, 정의당은 물론 민주당과 같은 각오를 밝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폐란 얘기를 하는데 겨냥하는 대상이 틀린 거죠? 한쪽은 박근혜 정부의 MB 정부, 요즘 사이버 사령부가 여론 조작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부실, 또 나아가서는 DJ 노무현 정부까지 이제 겨냥을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저건 그냥 떠 있는 백조에 불과하고 밑에 발은 뭐냐 하면. 가을은 수학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추수의 계절. 예산에 사실은 각 의원실마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을 예산 국회를 놓쳐버리면 지역구 예산을 확보할 길이 난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은 자기 지역구에 여야 할 것 없이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겉으로 포가 막 날아다닐 때는 적폐 정책 부실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말폭탄처럼 폭탄이 오고 가고 있긴 하지만 그 수면 밑에서는 사실 예산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정감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여야가 상당히 적폐청산이라는 주제를 놓고 싸우곤 있지만 그 물밑에서는 사실상 11월부터 본격화될 내년도 예산안 그렇죠. 얼마나 많이 확보할 것인가를 놓고서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곧 예산국회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의원회관을 가보면 각 이제 의원실마다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적폐청산과 관련된 서류보다는 그 예산 관련된 서류가 훨씬 많다는 걸 보면 실제로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제사보다는 그 밥에 관심이 있듯이, 제사밥에 관심이 있듯이, 그런 장면들이 회관을 그냥 그 문외한도 한두 번 이렇게 복도를 걸어 다니다 보면 그런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야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국감 아닙니까? 치열하게 정치 공방을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앞으로 그 예산국회를 대비하는 모습들이 각 의원실마다 지금 총력전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예산 문제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창환 교수님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야 모두 꺼내고 있는데 어느 쪽의 주장에 더 마음이 움직여지십니까? 일단 적폐청산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 그리고 대선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민심은 적폐청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서로 자기 유리한 쪽만 얘기해요. 예를 들어 여권은 구적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신적폐 청산을 위한 전쟁터라고 또 규정을 자유한국당 했습니다. 두 개 얘기하더라고요. 신적폐, 원조적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본 사항인데 문제는 국정감사 아니겠습니까? 국정감사는 정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수 야당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10년 동안 정부에 대한 어떠한 견제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쌓인 게 국정농단 사태고 탄핵 사태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자기 반성과 혁신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은 국민들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는 걸 보여주지 않는다라면은 지금의 지지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범한 지 몇 달 안 됐지만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당 차원에서는 자신들도 국정의 한 축, 그러니까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또 견제만 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정부를 이끌어 간다면 디테일하게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지를 국정감사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둘 다 자기의 그런 본연의 역할들은 빼먹고 서로 남탓만 하는 구적패, 신적패로만 싸운다면 과연 정치권이 바뀐 게 뭐가 있느냐. 탄핵 이전과 지금 정치권, 작년 정치권 보는 거랑 서로 말만 바뀌었지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박창환 교수님의 말씀을 여야 의원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정감사 시작됐는데 상당히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역시 관심은 국방위원회 국방부 감사 그리고 법사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쏠리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명수 대법원장 첫 국정감사에 임하게 됐는데 어떤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는지 두 수장의 모두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위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러한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저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기에 국방개혁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어적 선형 전투에서 공세적 종심 기동 전투로 전쟁 수행 개념을 전환하고 이에 걸맞도록 군 구조를 재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환수하겠습니다. 방위산업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방위산업을 미래 우리 한국의 먹거리 산업으로 보호 육성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제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후에 열리는 첫 번째 감사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길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할 때라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공감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새로운 변화에 위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단 모두 발언만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오전 국정감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나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이야기 했는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의원들의 질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온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국방부 감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무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국방부는 과거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가 지금 중첩되어 있어요. 현재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보 위기의 최우선 부서가 지금 국방부 아니겠습니까? 네. 국방부에서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조성된 이 한반도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다음에 미국과의 협조 문제는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이냐 등등 아주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를테면 또 전술핵 재배치 문제랄지 사드 배치 과정에서의 어떤 의혹이랄지 그 과정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 제기랄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른바
적폐, 과거의 적폐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곳이 국방 관련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의혹, 이 부분은 김관진 전 장관이 지금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김관진 장관을 건너가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벼르고 있는 그런 무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송영문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의 송곳 질의에 어떻게 대답을 해나갈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번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기 때문에 송영문 국방부 장관 상당히 긴장할 것 같고요.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는 아무래도 그 법조계 블랙리스트, 판사 블랙리스트 이런 문제들이 핵심 쟁점이 되겠죠? 결국 이제 뭐 아까 국방부와 똑같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 정권과 전 정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그 윤춘호 의원 그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이번 국감의 뭐 가장 큰 특징은 두 정권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블랙리스트 문제는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통상 국정감사 하면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수비를 하는데 이번 국감은 아주 특이한 게 이제 여당도 최선의 수비는 최선의 공격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그 박근혜 정부에서의 적폐 문제에 대해서 총력적으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주 무대가 아까 말한 국방위 문제하고 대법원이라는 어떤 정치 공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창환 교수님. 네. 두 정권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다. 뭐 이런 지적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데 그 국정감사에 임하는 기관의 수장들은 다 지금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특징을 두고 본다고 한다면 이번 국정감사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는 뭐 적폐청산을 강하게 얘기한 지금 여권이 좀 유리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답변하는 사람이 현 정부에 들어서서 임명됐고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거 적폐에 대한 어떤 증거들이라든지 또 관행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꿔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여권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앞서서 뭐 부적폐, 신적폐 얘기를 했지만 이제 보수야당 같은 경우나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법원의 독립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현 사법부의 새로운 수장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소위 말해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사법부 장악 이런 것과 연계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 어떤 의혹 제기라든지 공세가 이어질 텐데 과연 지금 대법원장이나 아니면 이 사법부의 이제 행정 라인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금 어떤 정치권에 의한 특히 청와대에 의한 사법부 장악은 없다. 독립성 유지할 거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 앞에 공표해 주는 것도 이번 국감에서 좀 의혹을 떨치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오전에 나온 국정감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단독으로 한반도에서 전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직후에 패럴림픽이 열리는데 이 패럴림픽에 북한이 참가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 달에 유엔에서 말이죠.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휴전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철 의원 어떤 얘기? 예, 아까 박창환 교수님 말씀에 좀 덧붙이고 싶은 내용인데요. 뭐냐면 사법부 독립 관련해서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영현 법무비서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판사 출신인데 지난번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제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었는데 이번 국정감사, 오늘 국정감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다 그러면 청와대와 사법부, 특히 대법원과의 관계에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말이죠. 국정감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 그동안 또 정치 일선에도 계셨고 정치연안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계셨던 만큼 매년 국정감사 언론이 보도하지 않습니까? 뭐 방송 뉴스나 신문에서
어떤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다르죠. 다른데 지금도 이제 과거의 이른바 국정감사 적폐가 드러나는 게 정인을 무차별적으로 신청합니다. 뭐 각 당이, 각 진영이 예를 들어서 뭐 비서실장 나와라, 뭐 조국 수석 나와라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는 기업인들 뭐 쭉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국회에서 사실은 우리 총수 안 나가게끔 하는 게 국정감사의 주요 이른바 그 로비, 어떤 그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정감사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른바 그 국감 스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안철수 대표가 자당 의원 보좌진들한테 피자를 돌리면서 그동안 열심히 했다, 스타가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나친 스타 만들기는 국정감사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정인을 부르는 것은 국정조사라면 그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정인들을 불러서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이걸 정치 공방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자꾸 불러내는 것이 국정감사하고 별 관계가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 적폐청산을 둘러싼 공방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요란한 말의 성찬, 그 다음에 국정감사 한 번을 통해서 한 방에 뭔가 큰 홈런을 터뜨리겠다라는 이런 과욕이 국감 자체의 그 본질을 흐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치학자들이 상설 국감 얘기를 합니다. 국회가 정부를 감시 감독하는 것이 왜 딱 날짜를 정해서 1년 만에 해야 되는 것이냐. 항상 자료가 필요하면 부르는 것이고, 또 국회에서 정인이 필요하면 부르는 것인데, 우리는 여러분 휴가 끝나고 추석 딱 끝나면 불과 한 20일 정도에 집중되다 보니까 효율성이 과연 있는가, 또 이런 국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심지어 국감 무용론까지 나오는 판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적폐청산을 얘기하는 것은 좋으나 이 국감이 또 다른 적폐가 돼서는 안 되지 않냐는 국민 여론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저는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더니 국정감사 자체의 문제, 무차별적인 증인 신청,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얘기하셨고요. 그건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예. 왜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큰 거 한 방을 노리느냐. 이건 뭐든지 폭로성, 일회성, 이게 언론에 나와야지 일하고 있는 걸로 유권자들한테 비춰지기 때문이고, 언론이 또 거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정감사가 이렇게 이제 폭로성으로 예를 들어 정부가 몇 년 동안 뭐를 갖다가 통계를 봤더니 이런 게 안 됐다더라, 또 이런 게 감춰져 있더라,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적폐청산 아닙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렇다면은 어떻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 재미가 없습니다. 지리합니다. 예산이 어떻게 배분돼야 되고 또 장기적이에요. 그러면 언론이 그런 일회성, 폭로성 그런 이슈에만 카메라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이 미래를 생각하고 후세대를 생각할 수 있게끔 좀 재미가 없더라도 비교하고 또 요모조모 살펴보는 그런 선택과 집중적인 국정감사가 기획 보도가 저는 앞으로 발굴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는 박정환 교수님의 지적 잘 새겨들어서 앞으로 20일 동안 조심해서 국정감사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오늘부터 20일 동안 진행됩니다. 앞으로도 매일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릴 것 같고요. 다음은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의 후속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보수 대통합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하자는 얘기인데, 바른정당이 시끄럽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통합해야 한다는 의원들, 그리고 바른정당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는 의원들,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양당의 삼선 의원들이 만나서 통합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었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우리 당에서는 홍준표 당대표가 오늘 어떤 형태로든 보수 대통합을 하고, 바른정당과 당대당 통합도 구애받지 말고 하고 사무총장이 맡아서 해라, 이렇게 일임을 했습니다. 오늘 홍준표 대표의 당대당 통합 제안과 또 정강과 가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로 열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의견을 표명한 만큼 바른정당에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나와야 될 때라고 봅니다. 양 당의 대통합뿐만이 아니라 당 바깥에 있는 외부 보수 세력도 함께, 우리 외부의 보수 세력도 함께하는 그런 문호를 열기 위한 방안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제 두 당의 3선 의원들이 만난 건데 일단 저희가 보내드린 영상만 보면은 바른정당 의원들이 훨씬 적극적이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훨씬 바른정당 쪽 의원들의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지금 이른바 통합파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한 정치인이거든요. 그런데도 어제 오늘 말한 내용들 중에 보면 뭐 분당도 불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시기까지도 찍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라고 그러면은 사실 이미 갈 사람들의 마음은 정해졌다고 보는 거고요. 어제 홍준표 대표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통합을 하자라고 말을 했던 것은 그야말로 지금 가고 싶은 사람들한테 명분을 준 거예요. 그 명분이 나오자마자 지금 서두르고 있는 건데 역시 이것은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는 지방선거, 이 선거에 대한 부담이 소수 정당인 바른정당 의원들의 마음을 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이 다음 달 13일에 전당대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전당대회 앞두고서 홍준표 대표가 전격적으로 당대당 통합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나섰어요. 이제 마지막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대당 통합 제안은 홍준표 대표로서는 바른정당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근데 바른정당 내부 분위기가 지금 정말 어떻습니까? 이틀 거리로 한 일간지에 유승민 대표의 인터뷰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틀 뒤에 김무성 대표의 인터뷰가 나왔고, 그다음에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일단 만났는데 그 만나면서 두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문제를 아마 테이블 위에 토론 주제를 올린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첫 번째 통합을 왜 반대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유승민 대표가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왜 지금인가라고 이제 물었던 것이고, 그럼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청산 얘기입니다. 거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혁신위에서 그다음에 서청원 최경환 의원 을 출당시키겠다라는 그 혁신이 결의안을 이제 주머니 속에 넣고 있는 상태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출당이 되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출당이 된다면 친박 핵심들 중에 이정현 의원 탈당했죠. 조원진 의원 탈당했죠. 그다음에 만약에 의총을 통해서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이 탈당이 된다면 8명 중에 거의 4명 정도,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이 나간다면 이 정도로 충분한 명분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김무성 의원의 얘기고, 유승민 의원은 그게 좀 부족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유승민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노선이 다르다. 진정한 보수, 참된 보수 노선을 가지고 한국당하고 경쟁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유승민 의원의 입장이고, 그 얘기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당내에서 노선 경쟁을 하는 것이지 노선이 다르다고 새로운 당을 만든다면 당이 몇 개 되겠냐 이게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문제는 양당에 있는 게 바른정당 내에서 홍준표 대표에 대한 감정적 비토가 굉장히 세다는 것이고, 거꾸로 얘기를 하면 한국당 내에서도 유승민 의원에 대한 또 비토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개인 감정들이 있는 것인데. 거부감이라는 얘기죠? 거부감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뭐 이런 정도인데, 일단 할시는 떠났다고 봅니다. 떠났다고 보는 것이고, 김무성 대표와 그 통합파들은 이미 제 갈 길을 가기 시작한 것이고, 거꾸로 지금 유승민 대표가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할 것인가만 남아있는 형국이다. 전당대회 열릴 수 있습니까? 전당대회가 현 상태 20명의 의원을 둔 상태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교수단체가 무너진 상태에서 교수단체가 비교수단체 바른정당의 전당대회가 되겠죠. 그래 됐을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약화될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박창환 교수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대통합 제안이 오자 유승민 의원이 홍준표 대표를 겨냥해서 영감님이라고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저희 이 시간에 보내드렸는데요. 유승민 의원이 영감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유한국당에서 대변인이 나서서 유승민 의원을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제1야당 대표이자 정치 선배에게 조롱하고 비꼬듯이 영감님 운운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예의가 아니고 사람으로서의 도리도 아닙니다. 유 의원은 홍 대표에게 표독스러운 막말 저주를 퍼붓기 전에 자신의 부덕의 소치부터 스스로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바른정당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유 의원은 유승민 당이 되면 변화이고
홍준표 당이 되면 변화가 아니라는 식의 아집부터 버려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은 홍준표가 아니라 유승민입니다. 이대로 통합의 걸림돌이 되면 영원히 보수의 엑스맨으로 남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유 의원이 개인적 욕심을 버리고 나라를 구하는 보수 우파의 영웅이 되는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이죠. 네. 근데 저 정도로 강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유승민 의원에 대한 불쾌감, 자유한국당 내부에 널리 퍼져 있다는 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말이죠. 일단 TK 의원들 같은 경우 뭐 배신자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이고 또 그 바른정당 내에서도 홍준표 대표는 도저히 뭐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홍준표 대표 밑으로 투항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제일 가는 의원은 하태경 의원이죠. 하태경 의원, 정병국 의원, 지상호 의원 다 홍준표 맞죠. 대표가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태경 의원은 온다 그래도 안 받겠다. 뭐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감정적인 이제 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은 통합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특정인에 대한 감정적 호불호는 좀 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건강하게 보면 사람인지라 어쨌든 뭐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것이 지금 노골적으로 뭐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나오는데 저거는 썩 보기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유승민 그 의원의 영감님 발언도 그렇고 강효상 대변인이 뭐 유승민 의원한테 저런 표현을 쓰는 것도 실제로 통합을 뭐 양쪽에 간절히 원하는 세력이 있다면 저런 형태의 공방은 통합이 되더라도 좀 질 낮은 통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자제할 때는 자제를 해야 되는데 뭐 저 모습은 썩 보기가 국민들 보시기에는 뭐 좋은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박상원 박사님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바른정당의 지상욱 대변인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겨냥해서 하나의 글을 내놓았는데요. 고사성어까지 동원했습니다. 아유구용. 자기 모순으로 보수를 이용하면서 부정하고 보수를 괴멸시키는 것이 홍준표식이다. 홍준표식, 자유한국당식 보수정치라면 나는 정말 싫다. 바른정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지상욱 의원이 아유구용. 아유구용이 무슨 뜻입니까? 저도 한번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구차하게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구차하게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이제 아유구용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사마천에 그래서 나온 거라고 그래요. 근데 저 말까지 쓸 만큼 감정들이 좀 상해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지상욱 의원 글 가운데서는 이런 말까지 있었거든요. 배신의 끝판왕이다. 그다음에 배신의 종결자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를 겨냥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겠다는 것은 불구대천의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아서는 같은 하늘을 지고 살 수 없다라는 정도의 그런 어떤 감정적인 엇갈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통합론이 힘을 얻고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이 상당히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은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지금의 집권 여당이 바른정당에게 활동 공간을 내주지 않은 면이 있어요. 보수를 한쪽으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보수가 뭉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은 집권 여당이 바른정당에게 어떤 룸을, 어떤 정치적 공간을 열어줬다 그러면 바른정당이 지금과 같이 어떻게 보면 속절없이 어떻게 보면 극우적인 성격의 한국당 주도의 통합의 흐름으로 이렇게 쏠려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춘호 의원이 불구대천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불구대천은 많이 알고 계시니까 아유구용 다시 한번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죠. 아유구용 많은 분들이 이번에 또 새롭게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남에게 비위를 맞추거나 그런 행동, 이익 쫓아서 지조 없이 여기저기 붙는 행동을 아유구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박 교수님, 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통합 움직임, 바른정당 내부에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상대당의 대표 또는 차기 대표가 유력한 사람을 겨냥한 비판이 일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내부적으로는 통합의 움직임이 거세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구여권이죠. 이 보수 야당의 이 재개편은 거의 추풍 낙엽 수준일 것 같아요. 조만간 되지 않겠느냐. 계속 고사성어가 나옵니다. 네. 겨울 되기 전에 나옵니다. 이제 바른정당의 분당은 사실상 이제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제 이 와중에서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감정적으로 서로 막말이 오가는 거는 당연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재합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요 참 염치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염치가.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지금 관심을 보이는 건데 핵심은 제사
기사입니다. 친박청산 때문에 헤어진 건데 친박청산의 내용은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지고 지금 내년 지방선거, 그러니까 잿밥에만 관심이 두고 지금 지방선거 전에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살아남겠다. 이거에만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아까 지금 바른정당의 입지가 축소된 게 지금 민주당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6명, 7명이라도 존재감 있는 정당으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자신감, 확고한 신념, 그렇죠. 이런 것들이 풍찬 있다면. 노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바른정당이 처음에 출발할 때요. 그런데 20명인데 20명 넘으면은 뭐 원내교섭단체면 되고 원내교섭단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자세로는 그래서 보수가 갈라질 때 오래 안 갈 거라고 얘기했던 게 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광야에서 오랫동안 싸웠기 때문에 힘들어도 배고파도 견딜 수 있는데 이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20석 밑으로 떨어지면은 과연 광야에서 그렇게 풍찬 노숙할 수 있겠느냐. 저는 유승민 의원이 앞으로 바른정당이 정말로 원칙을 가지고 싸우려면 그런 그 정의당식의 6명, 7명 남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조를 믿고 간다. 이런 모습을 저는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박정환 교수님 말씀에 약간 시각 수정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게 당이 깨지고 합치는 과정은 지금 현재 여당 쪽이 훨씬 많았죠. 예를 들어서 DJ 노무현 이후에 여권부터 한 20년 돌이켜보면 네, 계속 뭐 수시로 갈라섰다가 헤어졌다가 갈라섰다가 하는 것이고 근데 보수 정당에서 이런 모습이 상당히 처음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과거 이제 새누리당이 분열돼서 바른정당으로 분열되고 이제 합치는 과정이 처음인데 이게 상당히 낯설기 때문에 이분들도 좀 낯설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헤어진 것도 낯설고 그러니까 한쪽 집안은 이혼 없이 한 30년 살다가 처음 이제 이혼을 한번 해본 것이고 지금 민주당은 뭐 수십 번 이혼하고 합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제 야권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의 지혜도 좀 쌓여 있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전문가들이 많은데 예를 김한길 전 의원 같으면 상당히 그 부분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보수 쪽에서는 약한데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윤춘호 의원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지나치게 좀 몰아친 감이 있다. 이게 중도정당 그러니까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의 중도정당의 입지들을 좀 확보해주면서 좀 이렇게 국정을 끌고 갔어야 되는데 대국회 전략에서 지금 현재의 청와대와 여권이 지나치게 좀 단선적 국면으로 몰아가는 게 바른정당의 어떤 분열을 좀 이렇게 좀 부추긴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의원은 분명히 지금 시점에서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는 데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남의 당 전당대회 방해하지 말라고 홍준표 대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김무성 의원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상당히 적극적이고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김무성 전 대표의 행보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김무성 전 대표 통합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통합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전당대회 전에는 조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중간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국민들이 전쟁이 나느냐 안 나느냐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수 야당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대표와는 어떤 지점에서 의견을 거론하겠습니다. 김무성 의원 지금 보신 영상은 어제 기자들과 나눈 얘기입니다. 하루가 지난 오늘 어제 삼선 의원들이 오후에 양당의 삼선 의원들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뭔가 또 다른 변화가 있는지 오늘도 김무성 의원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더니 김무성 의원은 당대당 통합이라는 말까지 했고요. 만약에 당내 독자 노선파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자강파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다면 당대당 통합에 준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사실상 이제는 통합한다. 이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26일은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모여지는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당대당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합이 안 된다면, 좀 설득이 안 된다면 좀 어떻게 진행될지. 당대당 통합에 준하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하는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계속 또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의원님들 만나실 계획이시라고 또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도 스스로 만나고 있습니다. 어느 의원님과 같이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까지 좀. 그건 아직까지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국민 여론이 조금 이제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인들이 또 국민들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선지적 역할을 해야지 현재의 여론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전원은 아니더라도 통합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에 합류하는 이런 상황은 기정사실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는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홍준표 대표가 당대당 통합, 보수 대통합 제안한 배경에는 보수 대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추석 민심이었다라고 하는 근거를 냈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여드릴게요. 윤춘호 의원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걸 보면 통합에 찬성한다는 사람이 23% 정도예요. 그리고 반대하는 쪽이 63. 그러니까 보수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박찬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것들의 지금 통합의 흐름에 대해서 저게 과연 국민들에게 염치 있는 짓이냐, 염치 없다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저 수치로도 이제 대변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해 29명이 집단 탈당을 게 지난해 12월 27일이고요. 예. 그다음에 바른정당이 창당이 된 게 1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달 정도 된 거거든요. 당을 뛰쳐나온 지 10달 된 건데 그 중간에 5월 달에 13명이 돌아갔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이달 말 늦어도 그럴 것 같습니다만 이달 말 정도에 10여 명 정도가 다시 옛 정당으로 복귀하는, 그러니까 10달 정도 말이죠.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 눈에 볼 때는 보수 통합의 대의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어쨌든 정치인들의 저런 이합집산의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구 경북이 어쨌든 간에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중심 지역이다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여전히 대구 경북에서도 35.6대 54.1로 반대가 더 많아요.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제안한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듣고 싶은 이야기만 좀 들었던 것 아니냐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박 교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는 또 세법이 다릅니다. 좀 다릅니까?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요, 철저하게 지방선거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라든지 여론은 사실 이제 국민 전체의 여론이지만 선거, 특히 지방선거의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투표층만 참여를 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지지층이 지금 이제까지도 지켜주고 있는 지지층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걸 바라보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즉, 중도층의 여론을 갖다가 살피고 할 그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대구 경북에서 그 35%는 만약에 우리가 합친다면은 다 나와줄 세력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거 되겠어 또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 중에 반은 투표 안 할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신들이 듣고 싶은 얘기 또 투표에 나와줄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즉 이게 바로 선거공학적, 이게 바로 정치공학적 계산법이 되는 거죠.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70%로 많네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그리고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42대 53.1, 약간 반대가 더 많은데 상당히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그 여론조사가 아까 말했듯이 정치인들이 탈당했다가 다시 합치는 과정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고 저런 정도의 조사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또 하나 아까 정치공학 말씀을 하셨는데 정당의 본질은 선거에서 패배하는 정당은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결사체가 정당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보수층의 절박한 문제의식은
첫째,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기제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지방선거를 그냥 거의 전멸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하나로 합치고, 그 필요 조건이죠. 그 다음에 일단 선 집토끼를 결집시키고, 그 다음에 중도로 나가는 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어쨌든 이게 이제 김우성 대표나 홍준표 대표의 논리인 것이고, 근데 유승민 이제 대표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보수층 내에서는 합쳐야 된다는 에너지가 상당히 현장 중심으로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바른정당 내부는 상당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26일, 27일이 이제 11월 13일로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 후보들의 등록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등록 기간 직전에 마음 떠나 있는 의원들이 몸까지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앞날을 예상할 수 없는 거니까 만약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유승민 의원과 남아있는 자강파 의원들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더 찬성을 하고 그렇죠. 마음을 몰아주는 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당시 새누리당을 깨고 나왔던 김무성 의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당시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짜 보수와 친박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길로 가겠다. 그러면서 먼저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불과 10개월,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정치권 소식 마감하면서요. 오늘은 국정감사와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통합 소식, 좀 무거운 소식 전해드렸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린이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뽀로로, 뽀통령이라고도 아마 부르는 모양입니다. 이 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런 영상이 하나 들어와서 여러분께 영상 보여드리면서 정치권 소식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속도로 순장과 함께 주제 없이 사과하시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이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 할아버지시잖아. 실물을 보니 훨씬 더 잘생기셨다. 너무 사전에 그래 밥은 먹었니? 코끼리 코딱지. 너도 대통령이라고? 네, 아이들의 대통령인 뽀통령이 맞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 제가 아이들을 대표해서 정상회담을 요청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좋은데?